자, 그럼 신식학교 설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아간 8천 이후에도 이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견지하면서 소학교 경비 마련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는 등 동시에 중학교 설립, 성균관 정비, 상공학교와 외국어학교 설립을 진력했다. 게다가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정통 교육을 바탕으로 두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이제 동도서기적 어떤 교육관이 반영돼 있죠. 즉 유교경전을 근거로 두고 서구 과학기술 첨가하는 이른바 견본 예차 미션이다. 예. 견본 예차이면 동도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결과 이제 1905년까지 서울과 지방의 모든 60개교 강공립 소학교가 설립됐으며 초등 중등 교육기관으로 최초의 한성중학교가 개교되었다. 한편 정부의 시책과 병행해서 왕실과 전현직 관리 및 일반 민들의 주도에서 학교가 설립됐고 뭐 초등학교 흥학학교, 중등학교 양정이수, 시문이수, 숙명여학교, 직명여학교 뭐 여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이때 만들어졌던 거고 자 그다음에 전문교육 내지 고등교육기관으로 성립되어서 고성전문대학교 오늘날 이제 어디야? 고려대학교 전신이죠. 한성법학교가 설립되었다. 또 일반 민간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운동단체 창양회를 조직하고 여학교 설립운동을 벌인 끝에 승성여학교를 설립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예, 창양회와 승성여학교 관련된 내용 있죠? 요 단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요즘에 이제 여성들은 이제 뭐 여성사 정도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구한말 때 개항 이후에 여성들 활동들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급하게 조선에 진출한 기독교계 종교단체들의 성교계 학교도 세워졌는데, 자, 대표적으로 천주교단의 항영학원, 마페년의 배제학당, 그 다음에 스크랩트의 이하학당, 뭐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하학당, 이하여대 지금 있죠. 그래서 당시 성교계 학교의 통계를 보면 장로고 510개 학교, 감리교 158개 학교, 천주교 120개 학교 등등 한 807개에 이뤘다. 자, 이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 단체들은 조선과는 동떨어진 방향에서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교의 목적을 학교 설립 운영했다. 그래서 배제학당 학생들은 교과 과목을 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렇죠? 배제학당 학생 중에 이제 이승만도 여기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한국의 교육은 이처럼 국교 확대 이후 강무 계획을 거쳐 근대식으로 개편되었다. 자, 이것은 여러 골조를 겪으면서 그날 정통 교육을 바탕으로 두고 서구식 교육제를 수용하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동시에 근대 국민 국가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일제 침략을 말미암아 이러한 교육 방향이 왜곡되었고 저지되었지만 이후 민족 교육의 근간으로 영향을 끼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학연구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독도와 간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예전에 단독 문제로 09년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독도 관련된 내용도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것도요. 한번 더. 자, 먼저 이제 뭘 보냐면요. 여기 그 당시 이제 동아교과서, 역사교과서 이제 볼게요. 자, 우리 땅 독도 일본이 불법 정리해다. 그래서 독도, 독도는 이제 뭐냐면 독섬이라고 불렸는데 이걸 이제 돌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도 돌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독도 돌섬. 그 다음에 석도라는 말인데 석도도 요걸 이제 음차해가 있고 쓴 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지조왕 때 신라의 복속대인의 우리는 고유 영토였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종실록 지지와 팔도 총독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를 명확히 했고요. 조선 후기의 안영복의 활동으로 일본 에도 막부도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를 인정했다. 예. 그래서 안영복 직접 가가지고 에도부터 확인을 받았죠. 그래서 일본 에도막부 입장할 때는 이 울릉도와 독도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조선 정부가 마찰을 하는 걸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했다. 그래서 이 당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에서도 한동안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개항 이후에 이제 일본이 몰래 울릉도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자 조선 울릉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너무 전문적이게 해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한번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거기다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다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이제 뭐냐면 군으로 습격하고 울릉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간환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한제국 칙령 41호에는 요게 이제 울릉도 독도에서 독도를 뭐라고 표기했냐면 석도로 표기했어요. 석도. 네, 석도.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에 독도를 불법 점령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신의 저탄소,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기기선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석탄을 보관한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독도에다 저탄소를 만들고 불법 점령했고요. 대한제국은 이듬해 대한제국은 이듬해 이 사실을 알고 독도가 우리 땅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보궐된 내부에서 독도는 일본에 속한 땅이라고 할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교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불법으로 이제 했고, 그때 이제 일본이 독도를 이제 점령할 때 내걸던 게 뭐냐면 우주주의 원칙이죠. 우주주의. 주인 없는 땅은 뭐냐면 먼저 점령한 사람이 임자다. 이걸 내세워서 이제 이렇게 있고 시네마현에 공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간도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되게 지조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부근에 이쪽에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데가 간도예요. 예. 그래서 북간도 일대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간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간도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 때 봉건지대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봉건지대에 몰래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로 구성됐죠. 원래는 산삼이나 이런 걸 캐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이제 영주 이주를 해갖고 여기에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19세기 후반 갈리데 수탈과 자연재해로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에 이주했고요. 1903년에 대한제국은 이병우를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이 지역의 주민을 직접 관할을 했고요. 그러나 을사늑약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이 청각 간도협을 체결하면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다음 탄광 채굴권 등은 만주 침략에 위한 이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 감유권을 청에 넘겨줬다. 그래서 간도 그 화박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항의를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교권이 이 뭐냐면 박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간도 협약을 맺고 간도 협약과 함께 또 뭘 맺었냐면 만주 오왕권 협약도 맺었었어요. 교과서에는 이거와 요거하고 그냥 훔쳐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 협약의 어떤 부속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주 오왕권 협약에 보면 우리가 안봉성 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안동이 오늘날 단동이죠. 단동과 봉천까지 연결된 남만주 지선 부설권이 있거든요. 남만주 지선, 안봉성 철도 부설권하고 푸순 탄강 채굴권 이걸 얻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해된 이제 간도협약에서는 기대선, 길자선 부송권, 기대선하고 길장선 부설권은 이제 이것도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만주 철도 부설권으로서 요걸 이제 간도에서 얻었고 그다음에 그 부속 조약으로 만주 오왕권 협약을 통해서 뭐냐면 안봉성 철도권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탄광채굴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탄광채굴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는 간도 협약에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왕권 협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오왕권 협약하고 간도 협약을 퉁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깊이 알려면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있지만 굳이 임용 시험에 그 오왕권 협약 같은 것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간도 협약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갖고 이때 인제 뭐냐면 그 간도가 청라 영토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요게 간도의 파출소를 그 설치해서 여기가 그 조선 땅을 인정했지만 그다음에 1909년에 남만주철도의 부설권을 그 남만주철도의 지선이죠. 지선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겼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생각하면 간도를 두고 대한제국과 청이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간도를 둘러싸고 그 대한제국하고 청나라, 그러니까 조선이죠. 예전에 조선하고 청나라가 여러 번 국경회담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조선과 청은 간도를 두고 여러 차례 국경 협상을 벌였다. 자,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위화단 사건으로 만주 지역의 치안이 혼란해지고 한국인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이제 이봉윤이 1000명의 이제 군대를 파포대로 조직하고 신식 소총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해 지방군과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나 승리하기도 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 보면 독도의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상국 복속부터 해갖고, 우상국은 여러분 지중왕 때 이제 그 복속을 시켰죠. 뭐 이렇게 있고, 동국 문헌비교에 있는 울릉도 우산이 우리 땅이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전강 지역에도 다케시마의 건에 공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명시한다. 자, 보통 다케시마 하는데, 요 다케시마는 올 때 독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일본이. 근데 예전에는 다케시마를 울릉도라고 했어요. 울릉도. 예. 그래서 죽도를 울릉도라고 했고 송도를 독도라고 했어요. 송도를 독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다케시마는 원래 울릉도였다가 나중에 어, 이 당시 죽도인 독도를 지칭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울릉도를 지칭했던 용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시마나형 도시가 있는데, 자, 1905년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라 주장하면서 시마나형 도시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를 편입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 영토 침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마네형 고시의 불법성이 갖고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당시 시마네현에 발견된 시마네 혁명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서나 수록돼 있지 않다. 이거 후에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일개 현행 고시를 처리할 수 없다. 영토는 국가에서 공식적인 그런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한 거지. 시마네현이 뭐 독도와 가깝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의 일개 현에서 고시를 통해서 그 영토를 편입한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로 이제 계칭하고 강원도에 속한다. 지금은 이제 강원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경상도에 속하죠. 이거 도감은 뭐냐면 군수 밑에 뭐냐면 아래 등급이야.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한제국 조선시대 때부터 이 울릉도 지역을 공도라고 해갖고 섬을 비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땅이긴 하는데 여기가 관리하기 어렵다 해갖고 공도 정책을 이제 했는데 그 이 공도 정책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울릉도에 많은 이제 뭐냐 일본인들이 몰려들었죠.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고기도 잡고 일종의 해양 기지로서 활동했고 독도에 이제 강치가 많았는데 또 강치를 또 많이 잡았어. 예. 그래갖고 독도 강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구한말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다 잡는 바람에 지금 멸종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가 이제 이렇게 내버두니까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에서 다 내쫓고 거기에 도감을 이제 했어요. 그 도감은 군수보다 좀 낮은 단계 이제 지방 행정 관리인데 그리고 나서 이걸 등업을 시켜준 게 대한제국 칙령 41호다. 이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 예, 계양의 울릉도 관리 부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 관리하는 그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관식에 나오긴 좀 그래갖고 이게 패스하고 넘어갈 텐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잘 적어놨으니까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군청의 위치는 태안하고 정하고 울두구의 구역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울릉 정도와 죽도, 석도를 가할 것. 자, 죽도는 울릉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KBS에서 역사 다큐인가 하여튼 일반 다큐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죽도에도 살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석도인데 석도는 원래 독도를 얘기한다. 예. 도일섬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창을 해갖고 적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 여기 시마스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시마스 156페이지 그거 가서 볼게요. 자, 간도는 두만강과 송화강 사이의 땅으로, 그러니까 두사강에 끼어 있는 땅이라 해서 간도라고 한 거야. 그래서 조선과 청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자, 조선 숙종 때 두 나라가 백두산 정계비를 둘러싸고 이제 경계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때 토몬강의 그 내용을 둘러싸고, 토몬강이 아니라 토문강 맞네. 토문강의 위치를 둘러싸고 청나라는 이제 뭐냐면 이걸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이걸 송화강 지주로 해석했죠. 예. 근데 청나라 말이 맞긴 맞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리적 정보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조선이나 청나라나 두만강을 생각하고 그냥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가만히 보니까 이 토문강이 송화강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이걸 알려줘야 많아가지고 곡식낚시 하다가 그냥 넘어가자 해가지고 넘어갔던 건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때 뭐냐면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하여튼 19세기 후반부터 자연재해나 관리된 수탈을 피해서 간도 이주하는 조선이 많아지자 국경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 갈등을 발생했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 도문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르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몇 번의 이제 국경회담을 했는데 잘 안 됐어. 예. 자, 그래서 조선과 청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백두산 정기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은 백두산 정기의 동쪽 경계인 통은강을 두만강을 주장했으나 조선은 통은강을 딱 보니까 송화강이 상류다 하면서 조선의 영토를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처음에 맺을 때는 숙중 때 그때 맺을 때는 청나라 조선이든 다 통은강을 두만강 인식하고 이제 했지만 그 당시 지리적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소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 쪽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려주니 마느냐면서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는데 이때 이제 이걸 또 요 논쟁하는 과정 국경 문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기 논쟁이 됐던 거죠. 예. 자, 대한제국은 이범유를 간도관리사 임명해 간도 주민을 직접 간화했고요. 그래서 총 들고 지켰다고 했죠, 아침에. 그러나 일본은 청각 간도협약을 체결해서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강 채굴권 얻어서 대한 그 대륙 침략의 발판을 더욱 확장하는 동시에 간도를 청해 영토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1900부터 1909년 남만주 철도 부sul권 푸순탄강 채굴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이제 국경하고 간도를 그 한민족의 한민족을 청해 법률 아래 두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푸순탄강 채굴권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간도협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만주 오왕권 협약에 있는 내용이야. 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남만주 철도 부설권 하면 아니,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남만주 철도 하지만 남만주 철도 부설권의 지선 부설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만주 철도는 이 부설됐고 거기에 이제 남만주 철도를 간선 넣어서 지선 연결된 것들인데 그때 이제 요때 뭐 기대선
그다음 길장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간도 협약에서 어, 얻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것이 뭐냐면 안봉성 철도 부속건이에요. 안동하고 봉천을 연결시켜주는 부설건이죠. 남마주 철도의 이제 뭐냐 지선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만주 오왕권 협약에 있는 내용이야. 그 안봉선 다시 적어야겠네요. 네. 안봉선 이게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결된 거야. 안은 뭐냐면 여기가 안동, 그다음 오당시 당동을 이제 안동이라고 불렸고요. 봉은 봉천을 얘기하죠. 이게 연결되면 여기 압록강을 통해서 그냥 경의선과 또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도를 볼게요. 독도. 자, 독도와 울릉도는 삼국시대 이래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고유 영토였다. 자, 개항 이후엔 일본 어민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이 늘어나자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여 육지 주민을 울릉도 이주시키는 관리를 파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도 정책을 해서 섬을 비웠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불법 침입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 이주시켜 거기에 이제 도감이라는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1877년 일본에서는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확했다. 자,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 그래서 이 공포에서 칙령이라는 것은 임금이 내린 명령인데 정확하면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었으니까 그다음 황제가 명령을 낸 게 칙령이죠. 칙령. 예, 칙령을 공포해서 울릉도를 국로 습격시키고 독도를 강화하겠다. 자, 또한 이들 국가 공식 기관인 간부에 게재하고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자, 그러나 일본은 너일 전쟁 과정에 독도를 군사를 강점했고 독도를 막내에 설치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서 일본에 이르는 전신서를 연구했고요. 또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형 고시 45를 통해서 독도가 주인 없는 그러니까 무주지라는 이름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자,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적 영토 침탈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강치 얘기 있죠.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인데 독도에 강치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치가 그 당시 일본인들에서 많이 이제 뭐냐 어, 그 잡혔고 지금은 강치가 없어. 다 멸종됐죠. 예.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보구에 독도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게 있죠. 그래서 그때가 뭐가 관련돼 나왔더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주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독도를 제외시켰죠. 원래 편입시켰는데 제외시켰어.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된 내용 할 때 독도 부분을 관련된 문제를 적어놨거든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후에 있는 내용은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간도 협약 내용 있죠. 그래서 일정 양국 정부는 통문강을 청국과 한국에 경계로 하고 원천지를 전기를 기점해서 서울수를 둔하로 한다. 이때 통문강은 두만강을 얘기한 거야. 청나라 정부를 했고, 그다음 길장선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백두산 전기비 내용, 여기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이 토문강인데 토문강이 둘러싸고 이제 국경 분쟁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독도 항구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거 각자 보시면 되고 앞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여기 내용들 일본 기록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천재교과서를 볼게요.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뭐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울릉도의 이제 역사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 뭐 제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너일 전쟁 중에 항해 유정서를 빌미로 울릉도에 막로를 설치하고 독도에 막로를 설치했다. 그래서 나중에 시마나 현을 통해서 이때 편입했는데 주인 없는 섬, 예, 무주지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자국 영토를 해서 편입했으나 이후 본래 자국의 고유 영토로 말을 바꿨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심한해형 고시 내용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대한제국은 이듬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일산 능력의 외교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통감부 설치로 내정간이 심화된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간도 협약이라든지 독도 문제든지 자 외교권을 제대로 이제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산의학이 난 간도 협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에서 소문관과 두만강 사이 지역에 대한 간도 기속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두 나라는 백두산 전개에 새겨진 통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는 왜냐면 입장 보였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청은 통문강을 두만강에 주장했고 그러면 당연히 간도는 청의 영토가 되겠죠.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근데 조선은 송화강의 지주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야 통강. 자 그러면서 간도는 조선 영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02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봉윤을 시찰사를 파견해 간도 거주민을 관리했고 그리고 이제 이듬해 간도 관리사를 임명해 간도를 관할했다. 그리고 일산의학 이후에 일본도 한동안은 간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감부 간도 팔출소를 설치해서 간도를 점령해 통감부 관할 지역을 만들고자 했다. 근데 일본은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 대신에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강 채굴권을 이제 등을 얻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간도 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건 친달 과정이니까 이건 했고요.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간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간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성 같은 땅, 라는 뜻으로, 이게 성 같은 땅이라는 뜻으로 간도라고 이제 부르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땅, 예, 의미에서 이제 또 간도라고 해요. 섬도 이제 이쪽에 끼어 있잖아요. 중간에 낄 간자죠. 예, 중간에 간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그러나 청이 자신의 근거지였던 이 지역을 신성시 여기고 출입을 금하자. 자, 여기 봉금지대죠. 국경을 두고 조선과 분쟁이 났는데 여기에 계속 청나라 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산삼을 캐고 그 과정에 주목 다짐도 일어나고 심지어 조선 사람이 청나라를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뭐냐면 국경을 명확히 하자 해갖고 숙종 때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서 국경을 명확히 했다. 19세기 때 갈레스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간도에 이주한 조선인이 늘어났고 청은 백두산 정기비 내용을 근거로 조선인들 두만강 이남을 철수할 요구했는데 이에 조선은 청과 여러 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백두산 정기비 회담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거. 자, 그 밑에 독도가 있죠. 독도.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이래 우리의 땅을 인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여기 내용은 앞에서 이제 언급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본 대한제국이 수입되면서 간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병훈을 간도 관리사 확인해서 영토와 주민을 직접 가야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간도 지역을 환경도에 행정구를 편입시켰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대한전도에 보면 이게 그 간도 지역이 그러니까 오늘 연변 조선족 자치주잖아요. 이 지역이 이렇게 편입된 걸로 보고 있어요. 간도 환경도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자, 하여튼 그쪽 간도 협약으로 해가지고 결국 넘어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따지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일사늑약 때 그 당시 외교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사늑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간도 협약 또한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뭐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고 실제로 이제 뭐 중국이 이거 우리 땅에서 주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한족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갖고 조선족이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조선족도 이제 한족화 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 어 한국이라는 어떤 정체성보다는 중국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여기 다케시마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대한제국 1906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이 침탈당했던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신부는 언론공세 보고를 통해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독도를 일본에 속지라고 칭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 이번 보고는 매우 놀랍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km인데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옥기섬. 예, 옥기섬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시마나현에 속했던 그 부속 도도죠. 여기까지 157.5km예요. 예, 예, 훨씬 더 가깝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그러니까 옥기섬의 부속 도서가 아니라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 도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뭐 활동 내용 해갖고 독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예. 자, 뭘 이제 또 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 어, 여기가 이제 동아교과서에 열강의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경제사 부분이죠. 구한말 때. 자, 구한말 때 경제사를 좀 이 도표를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도표를 가지고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강독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좀 그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게 표가 어딨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음, 자, 표가 있죠. 약간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이모군란, 그다음 청일전쟁, 아간파천, 너울전쟁까지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쭉 이게 폰을 만들었는데 폰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이제 폰을 만들어 주셔갖고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강화도 조약이 이제 1876년에 맺어졌죠. 일단 연대표를 좀 정확히 기록을 할 필요 있었고 적어놓고요. 자, 이모군란이 1982년. 자, 그다음에 청일전쟁이 1894년. 그 다음에 너일 전쟁이 1904년이죠. 그리고 이제 한일 병, 잠깐만, 잘못했네요. 다시 적을게요. 이게 너일 전쟁이 아니라 아간파천인데, 예. 아간파천이 그 뭐냐면 1896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너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한일 병탄이 이제 뭐냐 910년에 일어났죠. 이렇게 이제 보면요. 자, 여기서 강화도 지역에서 이제 이모군란, 그러니까 정확히 말 조총 삼민수령 무역전쟁이 여기 1882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1기예요. 1기. 음. 그래서 그 조총 삼민수령 무역전쟁 그 전까지 1기로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부터 해가지고 이 당시 청일전쟁, 여기가 이제 2기로 이제 오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일전쟁부터 해서 아간파전까지가 상기죠. 예. 자, 이게 1기, 2기, 3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아간파전부터 해갖고, 그 당시 너울전쟁기가 대충 4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간파전에서 한일 병합까지가 이제 마지막 5기에 해당하죠. 5기.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기 때는 주로 누가 경제를 장악했냐면 강화도 조약에 붙어갖고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적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일본이 경제를 장악했죠. 일본이. 그래서 이때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던 것이 조일수 조교 부록, 그다음에 조일통상 장정 이런 것들 이제 맺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는 개항장 심리 이내까지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걸 간행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길 도맡아 하는 상인들이 필요하죠. 내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객주나 보부상들이 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어
중개무역이 행해졌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이제 조선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특히 개항장 객주가 상당히 이득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개항장 객주가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갖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임오군란으로 넘어가면서 끝나고 나서 조총산민 수령 무역장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내지통상권 인정받게 되죠. 자, 내지통상권 인정받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독점했던 우리나라 시장을 일본이 독점했던 시장을 청나라가 들어와요. 음. 그래서 청나라 일본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죠. 그래서 그 시기는 자 보통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위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내정 간섭기니까 그 당시 청나라가 우위였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은 청나라의 지원을 받았고 내지 침투를 본격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청일전쟁 직전까지 그 당시 무역 비중을 보면 청나라가 일본이 55, 청나라가 45 비중까지 바로 앞에까지 쫓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의 배경이 됐던 것이 요 경제적 측면을 볼 때 청나라 상인들의 어떤 그 내륙시장 진출, 조선시장 진출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맺어진 게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볼 게 조율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조율통상조약은 1876년에 맺어졌지만, 요게 개정된 것이 1800, 뭐냐면 83년이죠. 그 왜 이걸 개정했냐? 그 당시 그 앞에 예전에 얘기했지만 조미수 통상조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미통상조약에서 뭐냐면 체육대우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우 업계에서 이거 개정한 거야.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선총의 요구를 들어줬죠. 관세, 협정관세 조약과 그 다음에 양공의 무제한 유출을 한 달 전에 통보하면 제한할 수 있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쪽 연결되는데 요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기 조율동상 장정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예, 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율통상 장정, 그러니까 개정된 조율통상 장정을 이제 뭐냐면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번의 방공령을 내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방공령이 한경도 지역하고 항해도 지역인가요?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기일 내에 통과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방공령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하고 이제 아가판전 시기 때는 상기인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일본이 이제 이겼던 거잖아요. 일본 상인들이 거의 독점했어요. 상기 때 다시. 청나라에 물려나고, 그래서 일본이 정치, 경제 다 독점을 했던 시기가 상기고, 그 다음에 아가판전 이후에, 요때 너일 전쟁까지는 그 당시 일본하고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기였죠.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좀 우위였고,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정치적 우위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력 균형기였고, 그래서 이 세력 균형기 때 우리가 강무개혁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때 아가판전 이후에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여러 이권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니까 다른 나라도 체육대우를 빌미로 해서 이권을 요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철도 부설권, 산림체육권, 강상체육권이 많이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강무 정권도 열강대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 지키기 위해서 이권을 분점한 것도 있어요. 강제로 뜯긴 것도 있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너울 전쟁부터 해갖고 여기 한일 병탄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일본이 다시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죠. 아이고 이거 왜 끝나? 자, 일본이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했던 것이 아까 이제 토지 약탈, 한일 의정서 입각해서 그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1908년인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이 차관 제공해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식민지 을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 요거 중요하죠.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합할 때 개항의 이제 이런 시기를 5시기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요때 이제 일본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냐? 그건 아니죠. 뭐도 했었죠? 경제적 구국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한 거는 방공용도 여기 개념에 들어가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상권수호 운동, 이권수호 운동, 보안의 활동, 뭐 국채보상 운동, 자 이런 것들 다 경제 구국 운동이랑 그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상해사, 상업자본, 그다음 금융자본, 그다음에 산업자본 이렇게 형성도 경제 구국 운동이라는 어떤 범주에 묶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방공용 같은 게 실패했고 앞에 이제 상권수 운동을 펼쳤던 게 뭐냐면 임오군란 이후, 그러니까 조총산미수용 무역정전 때 내지통상권 뭐냐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우리나라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사회를 조직해서 상권수호 운동을 펼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판전 이후에 열강대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니까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권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왔죠. 네,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좀 성공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갖고 했고, 자,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대하다. 그리고 좀 약간 반중립, 약간 완전한 이제 반외세는 아니다. 그거죠. 예. 자, 보안회 같은 항무지 개간권 요건데 이것도 성공했죠. 예, 여기 있고. 그냥 국채보상 운동인데 요번에 나왔던 것이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잖아요. 일본이 차관을 제공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예속화시키려니까 이에 대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보상 기성회가 이제 성립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운동이 국제보상 운동이죠. 예. 1907년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요거 이번에 기초에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그거 국제보상 운동이 사지선단 관련돼서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시 외국 자본과 기술이 막 침투해 도니까 이에 대응해가지고 그 당시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자본의 축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자본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상업자본은 주로 유통, 산업자본은 직접 생산을 통해서 금융제보는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상해사는 이제 대표적인 상업자본이죠. 그래서 대동상해나 뭐 장통회사 같은 것도 있는데 강무개혁 때 본격화됐어요. 그때 강무개혁이 식상업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경유착의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보부상 같은 예전에 상인들이 합작해 갖고 자본을 합작해 갖고 만든 상해사가 있어. 이 상해사는 자본을 몇 명이 물주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합작회사인데요. 주식회사는 달라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만큼만 책임지고 그만큼 이득만 얻으면 되는 그런 유한 책임 회사잖아요. 근데 상해사는 몇몇 물주들이 모아가지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파산할 때도 다 이제 자기가 100%다 져야 되는 거야. 거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 상회사는 그 당시 외국 회사 중에 일종으로서 이제 뭐 들어왔는데 주식회사도 있긴 했지만 주로 개항기 때 회사들은 상회사세요. 그래서 이 상회사들은 준 보부상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고 기존의 이제 시장상인들이 그리고 정부와 유착이 돼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강무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무정권은 뭔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키우려고 했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상회사 중 산업자본 중에 뭐냐 산업자본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이제 만들어갖고 자기가 직접 만들면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이제 수공품을 만들었던 사람도 공장 만들어갖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유기 직조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금융자본도 만들어졌죠. 예전에 조선은행, 한성은행, 천인은행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화폐정리사고 대부분 몰락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헷갈린다. 그러시면 이걸 펴놓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매칭을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교과서 이렇게, 이게 동화 교과서인데요.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왜 갑자기 뒤에 있어? 네. 갑자기 이게 여기 가 있네요. 네, 이게 동화 교과서. 네. 여기 이제 펴보시면 거유지 무역의 이루어지다. 이렇게 볼게요. 동화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6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 앞부분에 사진이 보이죠? 예, 호주의 사진가였던 조지 로즈가 이제 찍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장이 이제 찍고, 뭐, 입체감 느낌이 나도 스테로스 코피 형태의 사진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진을 렌즈를 저기 멀리 해가지고 구멍에다 딱 찍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찍고 나서 여기다 다른 사진을 갖다 합성한 사진이다. 이렇게 있고요. 인천 계양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인천 계양장은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한 아픔을 보여준 역사 장소다. 그래서 요때 이제 있는데 원래 이제 인천의 중심지는 원래 인천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물포였어요. 근데 인천에 이제 뭐냐면 일본 거주지가 형성되고 여기가 개항되면서 인천이 커졌던 거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원래는 동네가 중심이에요. 동네부. 부산은 부산 진에서 조그만 그 진에 불과했는데 부산이 이제 여기에 개항되면서 부산이 커지면서 동네를 먹게 되는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거주지 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이제 이 거주지 무역 단계가 있었는데 잠깐 요걸 좀 빼서 요걸 좀 붙여놓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자, 그래서 거주지 무역은 요때 그냥 1876년에서 1882년 그러니까 이제 개항 후에 여기 조청 삼민 수용 무역 장정 있죠? 요 중간 사이를 이제 거주지 무역을 그러니까 일본이 독점했던 거죠. 그래서 요 거주지 무역 왜냐하면 이 거주지 무역은 조개라고 하잖아요. 조개 밖을 벗어나지 못했죠. 간행 이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어, 일단 중개무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시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시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탈무역자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 상인들이 들어올 때 이제 영사재판을 통해서 다시 할게 일본 상인들이 들어왔는데 요때 들어온 일본 상인들이 상당히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쪽 스시마나 큐슈에서 들어오는 일본 상인들이요. 예전에 사무라이 좀 하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상인이 됐던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일본 상인들하고 좀 다르죠. 좀 거칠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죄를 짓고 막 사기치고 폭행하고 살인해도 어차피 영사재판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냐면 멋대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약탈무역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주지 무역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부산, 원산, 인천 등을 차를 개항했다. 처음에 강화도 조약은 부산만 개항했다가 나중에 원사, 인천도 차례로 개항을 했죠. 자, 개항 초기에 외국 상인들이 이들 개항장에서 10리 이내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 10리 이내, 10리는 보통 4km를 얘기해요. 4km는 어느 정도 되냐면 뭐가 할까요? 그 성인 남자가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이제 4km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만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간행 이정이라고 하죠. 보통 간행 이정. 예전에 한번 간행 이정 관련된 내용 제가 언급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외국 상인들은 내주를 못 가니까 그 당시
개항전 객주 같은 개항전 객주는 요때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조선인들의 그 중간 상인을 통해서 상품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 일부 조선 상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항전기에는 무역은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1기 때는 이게 일본이 독점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물건을 살 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쌀과 작곡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 앞에 이제 강화도 부속조약 그런 내용도 있죠. 예. 관련 조항이 없어도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무관세였다는 거죠. 무관세.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상인은 조선에 영국산 면직물 판매하고 곡물 대량 가져갔다.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을 이제 중국에서 떼어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곡물과 이제 대량을 바꿔가면 했는데 이런 체제는 이제 보통 미명 교환 체제라고 하죠. 미명 교환 체제.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 면제품, 네, 영국산 면제품이죠. 그리고 쌀, 이 비중이 높죠. 예. 그래서 있고, 그 외에 이제 콩이라든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쇠가죽 같은 것들. 예, 그 당시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멜빵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군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쇠가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고기 가죽 같은, 소 가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일본의 교육 풍목을 보면, 일본은 조선의 곡물 쌍값으로 들어와 노동자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이제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상업 경제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그 쌀값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또한 자국의 쌀은 유독 비싸게 수출해 자본을 축적했고 자 이는 일본이 산업화에 이르는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명교환 체제는 여기 일기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앞에 삼미징식객도 이런 넓게 보면 일종의 미명교환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면은 아니지만 하여튼 쌀의 약탈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할 때 이런 미명교환 체제가 형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일본산 면직물로 바뀌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요때가 이제 요때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왜 이게 바뀌냐면 청나라 상인들도 영국산 면직물을 이제 갖다 팔거든요. 일본 애들도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고 똑같은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돼, 일본이. 왜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청나라 개항장 있죠. 홍콩이나 뭐 상하이에서 떼가지고 뭐냐면 조선에 들어온 방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이제 있던 홍콩, 상하이 같은 데를 한번 떼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유통 경로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라도 일본의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온 영국산 면직물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 이거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팔아먹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갖다 파는 게 뭐냐면 일본산 면직물이에요. 예. 일본산 면직물은 영국산 면직물에 비해서 좀 품이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빨래를 해도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뭐냐 주르지 않아요 몸이. 근데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몇 번 빨면 물론 이제 모직물보다는 쉽게 이제 주르지 않지만 좀 약간 쭈글쭈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면직물 같은 거 많이 빨잖아. 이게 옷을. 그러니까 일본산 면직물이 가격 경쟁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산 면직물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토포 사업이 있었죠. 토포. 그러니까 독자적인 면직물 만든 토포도 있었잖아요. 근데 토포가 영국산 면직물 때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뭐 타격받았던 얘기도 있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영국산 면직 고급 면직물로서 이제 고급 시장을 형성됐던 거고, 저 토포는 중저가 시장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물론 약간 타격은 받긴 했지만 크게 뭐냐면 몰락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일본산 면직물이 들면서 큰 타격을 받은 거야. 일본산 면직물은 그 당시 기계식으로 공장식에서 돌렸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값싼 기계 공장에서 이제 돌렸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싸. 그러니까 이 토포 가지고는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죠. 그리고 비슷비슷하죠. 또 품질 또한 이거 한국인의 어떤 이제 체질도 많고 한국의 취향에도 맞고 그러니까 일본산 면직물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토포 사업이
대거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에서 그 당시 이제 쌀이 비싸게 나가니까 예, 일본의 일부 지주는 곡물 팔아서 불을 축했고 그런데 그러나 일본으로 빠져나가 곡물이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대다수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곡물이 이게 쌀이죠. 쌀 가격이 이제 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물가도 같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도시 빈민도 몰락하고 또 지주들이 이제 소작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이제 소작인들이 또 몰락을 되고 이들이 이제 어디 가겠어요?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화돼서 나중에 이모군란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봉기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참가하고 각종 농민 봉기도 참가하고 그리고 백성들 입장일 때는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 그런 개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개합할 욕하면서 흥성대원 을 찾고 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영국산 면지물 수입으로 면지물 따서 팔던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 타격을 입었긴 했지만 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 여기에서는 이제 영국산 면직물은 좀 고급 면직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하급, 중급 정도, 그러니까 중하위급 정도의 어떤 그 면직물하고 주로 판매했던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만 타격 정도는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게요. 일본산 면직물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도시 빈민 민 백성들이 일본과의 개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요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고 그랬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래서 일본상의 특검 보면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공문의 무제한 조출, 무관세, 그다음에 영사재판권 등등.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거의 약탈 무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고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개항장은 넘어 이제 무역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요 시기는 요때요. 1882년 조청 삼민수용 무역정장과 1894년 여기가 청일전쟁이죠. 요 중간에 이제 뭐냐면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고 이때 이제 일본 상인하고 청나라 상인 간에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일본이 독점했던 시장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은 조총 삼민 수영 무역장정을 이제 맺게 되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1982년에 그래서 이제 이 조약 결과 청나라 상인들이 양아진과 한성의 정포를 얻을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을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청상인들이 일본 상인을 독점하고 있던 조선 시장을 빠르게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은 한청 통상조약보다 좀 약간 불평등한 거예요. 그게 뒤에 맺었죠.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조선과 청나라를 속방과 상국을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국, 조선은 속방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우리 너네들 위해서 우대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의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그래서 각국이 같은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일체 균점하지 않는다 이게 적혀있거든요. 자, 일제 균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예전에 좀 체육대우 대상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사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내용 볼게요. 자, 이 사조 내용을 보면요. 어, 자, 여기 보면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양아진과 한성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각종 화물 내지 또 운반하여 사물 차리는 또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아진하고 한성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뭐예요? 내지 통상권을 부정하는 거죠. 어, 근데 원칙에는 뭐가 있죠? 항상 예의가 있어요. 근데 예의가 시간이 지면 원칙이 돼. 이게 일종의 동서양을 떠난 국룰인데 예의를 봐야 돼. 예. 자,
그래서 양국 사람들이 담화에서 내지로 들어갈 경우에 토산물을 구입할 때 허가증을 발급 때 구입된 걸 명시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시면 허가를 받으면 구매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여기 판매라고 명시돼 있어요? 판매에 대해서 아무 말 없죠? 그러니까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입만 하겠어요? 가면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갔더니 거기 구입만 하겠냐고. 그게 아니죠. 구입 외에 자기 물건 가고 판매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구입만 명시했지만 실제 판매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 판매를 명시하게 된 것은 후에 이제 좀 있다 맺어진 조형 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조형통상제 조약 때는 판매를 명시했어요. 판매를. 여기는 판매 금지나 판매를 자체를 하라고 하는 말도 없지만 일단 구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판매도 동시에 당했었게 한 거고 여기에 이제 판매를 명시했다. 그래서 보통 내지통상권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정과 조형통상장정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구매, 여기는 판매. 그렇지만 실제로 이미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정부터 판매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매를 하라는 거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금지, 판매하라는 그 말 없잖아. 그냥 판매하면 돼. 처벌이 없어. 근데 조형통상조약 때는 판매를 이제 명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재통상권을 얻게 되니까 일본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미통상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죠.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그때 미국이 뭘 얻었죠? 체육대회를 얻었죠. 요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조선하고 조율통상장정을 개정하죠. 그래서 1876년 조율통상장정을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조선은 얻게 되냐면 그 당시 한 달 전에 통고 후에 그 당시 어, 공무를 방출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얻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간세. 물론 이제 여기 간세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뭐냐, 협정 간세요. 협정 간세. 네. 그리고 비간세는 금지하는 그 내용이 있죠. 비간세 이금이거든요. 이금. 자, 요 이금을 이용하려면 요거는 좀 제가 빼먹었는데 두문포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문포.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설명했긴 했는데 두문포 사건이 뭐냐면 두문포가 그 당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거래할 때 그거는 이제 포구였어요. 예,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조선 상인들이 넘겨주면 조선 상인들이 이제 내지에 가서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딱 두문포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딱 관리가 기다렸다가 청나 그 조선 상인들에게 통행세 이금을 거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예전부터 해왔던 거야. 예전에 외관에 있다가 그 뭐냐 물건을 가져온 조선상인데 부가식으로 이게 걷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은 교린 관계를 인식한 거.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지금 걷어도 뭐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 정부가 반발하게 된 거죠. 군대를 동원했고 하니까 결국엔 사과를 하고 돌려주고 배상금 그 해서 끝난 게 두문포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문포 사건에 위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뭐냐면 확실히 깨달았죠. 이거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예전의 교린 관계가 아니구나. 그냥 두 번째로는 이금이 아니라 간세가 필요하구나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제 일본 측에 간세를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일본은 그걸 안 들어줬죠. 뭐 자기가 뭐 필요한 거니까 유리한테 왜 들어주겠어요? 근데 요거 그 조미통상조약의 체육대회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요 간세를 협정관에 집어넣은 거야. 대신에 동국보 사건 때 그때 간세만 이렇게 없고 이금을 걷지 말아 해서 비간세를 걷지 못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체육대회를 얻고 일본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내륙 진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조일통상 장정을 맺어 조선이 요구한 간세 부과와 방공명 조항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체육대를 얻어냈다. 요게 핵심적이죠. 예. 자, 그다음에 1883년에
앞에서 말하는 수호통상조약을 얻게 돼요. 했는데 조선 영국의 내지통상을 허용했다. 그래서 이때 내지통상은 이제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매까지는 명시를 한 거죠. 예, 판매. 그래서 이제 조영수호통상조약과 그다음에 삼민수요무역정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고 일본도 당연히 세국대를 통해서 내지통상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일제 군점을 하지 않는다. 예. 세국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청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안 돼. 이 구조는 이제 일본이 무시해 버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조약을 해석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약의 명문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것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내집통상권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예의 조약을 통해서 내집통상을 허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 당시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허가증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청나라 압력을 받으면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조약의 그 실제 적용 조약이 실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영향을 발휘했는가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청도 조총산미 무역장을 개정해 내집통상 인정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조총수역 무역장정은 관련된 내용인 판매권은 없죠. 구매권 없고 실제 판매는 했죠. 했지만 조총산미 수역 무역장정도 이거 조용통상 조약을 맺으니까 우리도 이제 해달라 해갖고 판매권을 또 명시를 한 거야. 그때 실제로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들 바탕으로 청일 상인들이 조선시장에 내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예. 그래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독일 상인도 있긴 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들어왔던 상인 집단들은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죠. 그래서 조선의 내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고요. 자, 이에 이제 외국 상인과 내륙시장을 연결하여 성장한 개항장 객주 등 조선의 중간 상인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한성의 시전 상인도 상권을 위협받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상인하고 일본 상인들이 이게 내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에 많이 거주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청산인 거주지와 그다음에 일본상인 거주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청산인들은 이제 오늘날 을지로 부근에 많이 거주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상인들은 오늘날 명동이나 충무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아마 명동이 혼마치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충무로 혼마치 뭐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강복 후에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이제 청라 떼놈들을 이제 들어서지 말라는 의미에서 을지문덕 이름을 따서 을지로가 바뀌었고 여기가 이제 일본 상인들이 사는 지역은 충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일본이 사지 말라고 이순신의 그 10월 따서 충무로 이름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청산인의 거주지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여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뭐 상업 행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물 전파를 하게 되죠. 그 음식 문화도 요 과정에서 뭐 들어오게 되고 뭐 자장면이나 우동이나 뭐 단무지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청국 상인들이 남대문 운동과 수포구 일대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은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의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래서 내용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거주지 무역을 중개 무역했던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고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한국 중앙 총상을 결성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한국 중앙 총상회 같은 경우에는 시전 상인 외에도 뭐 보불상이라든지 단체도 참여 많이 했고요. 독립협회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27번 내용들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상인들은 서울에서 상업활동을 벌임에 따라 시전상인과 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조선은 청해 홍삼, 인삼, 해산물을 주로 수출했고 청후부터 영국산 면제품과 중국산 비단과 약재를 사들였는데 이 영국산 면제품이 일본의 영국산 면제품과 겹치잖아요. 일본산 면제품이 일본산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영국산 면제품이 아니라
네, 일본산 면제품 바뀌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부터 일본산 면제품으로 바뀌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밑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기호를 맞추지 못했던 일본산은 작은 세탁에도 쉽게 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질겨지고 옷을 만든 편리도 제품 추수도 바뀌어 영국산 면제품을 이제 빠른 속도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요 시점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양극화도 이 시기 때 이제 뭐냐면 활발했는데 그때 이제 국내 지주의 토지 집중 경향이 심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소장을 올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직접 경영을 해.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이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인도 이제 토지를 막 사들이기 시작하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촌사에 큰 영향을 주고 농민 봉기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31번을 좀 읽어볼게요. 자, 지주들은 토지 소유를 늘려가면서 늘려갔으면 일본과의 무역은 초기 수입 적자였다가 그 당시 1890년대 일본으로부터 곡물 수출이 증대하여 흑자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남아돈 쌀을 갖다 판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쌀 폭등이 일어났어. 쌀가격 폭등이 일어났죠. 따라 지주들은 전에 없던 호봉기를 맞이하게 되어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갔다. 자, 그는 결국 조선후기 때 이래 사회 모순의 핵을 이뤘던 토지의 집중률을 악화시킨 것이다.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농민들은 쌀값의 상승 후 별로 반가울 곳이 없었고 그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값이 가장 쌀 때 수수 직후에 쌀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고리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상인들이 조선에 경쟁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청나라 일본의 상인들은 조선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홍콩, 상하이 등을 통해서 유통된 영국산 면집을 조선에 판매했는데, 자, 앞에서 말했죠. 청상인들은 그 당시 일본 상인들 유통력이 단순해서 가격 경쟁 유지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이 당시 홍콩, 상하이에서 떼와가지고 일본을 건너와서 다시 조선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첨단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갈 수밖에 없겠죠.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대안 선택한 것이 영국산 면직물이 아니라 자국의 일본산 면직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토포 정통적인 이제 면직물이 더 타격을 받았다.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또한 갑신전변 이후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갑신전변은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고 했죠. 내정 간섭. 음. 그래갖고 이제 요 때문에 이제 뭐냐면 청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청나라 상인들이 쉽게 또 진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금융적인 지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 결과 청일전쟁 직전까지 조선의 수익에 의해서 청나라 일본이 차지한 비율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대충 이제 55 정도 비율이 여기 한 45 정도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비율 나온 게 여기 있죠. 잠깐만 이게 내가 했나? 네. 어, 거기 청라와 일본산인데 비율 과정인데 이게 36이네요. 네. 이게 36.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대충. 네. 그냥 대충 이렇게 보기에 이제 그냥 6대 4 이렇게 이제 비율로 이제 맞춰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모이지만 이 청나라가 쫓아왔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킨 배경 중에 경제적 배경이 한정해서 볼 때 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인증번호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예, 그냥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0번입니다. 20번. 제가 앞에 계속 얘기했으면 그냥 세 개만 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율통상장정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조율통상장정인데 이게 그 1883년에 맺어진 조율통상장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래서 조율통상장정 개정 있죠. 개정된 조율통상장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앞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맺어진 그 뭐냐면 조약 내용 중에
부속 조약이 두 개가 있었죠. 수호조교 부속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율통상 조약이 있다고 했죠. 조율물 규칙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율물 규칙이 조율통상 조약이에요. 예. 2층이야. 그래서 책에서는 저 1876년 76년 걸 조율물 규칙이라고 하고 이걸 조율통상 조약은 1983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명칭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율통상 조약은 조율통상 조약과 그 당시 이제 삼민수역 무역장정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국대를 얻고 여기에서 왜냐면 앞에 내지통상권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제 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요구했던 관세 조약을 집어넣죠. 그래서 입항하거나 출항한 각 화물에 해관이 통과할 때 본조약을 첨부된 세칙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 부과가 있지만 완전한 관세 자주권은 아니죠. 협정 관세, 협정 관세. 그 다음에 37조에 보면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적으로 쌀을 금지하려고 했대. 금지하려고 할 때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일본 영상을 알린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방공령은 조선시대 때 내렸던 권한 중인데 도내에서 쌀이 부족할 때 해외나 다른 도로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행정명령의 방공령이 관찰사가 내리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해외는 못 내렸죠. 근데 이 조약을 통해 해외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이 전날 일률적으로 지키는데 편리하게 한다. 근데 이 방공령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 한 달 전에 그 뭐냐 그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한 달 기한이 안 맞는다. 뭐 20 며칠 전에 받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방공령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 보면 자 조선이 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조선의 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 42조 보면요. 자, 앞으로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게 어떤 권리와 특정 및 혜택을 우대를 다른 나라의 관리와 백성이 받을 때는 일본군 관리와 백성도 그 혜택을 받는다. 이거 체육대우죠. 예. 그래서 일본이 요구했던 게 이 체육대야.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체육대우를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서 왜냐면 내지 통상권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아가파천 이후에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파천 이후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죠. 잠깐 이제 3개가 있다가 여기 1896년부터 1905번 아가파천부터 해서 이게 뭐야? 널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거죠. 패배할 때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어, 널 전쟁 1904년에 일어났고 여기 1905년에 폴치모스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 여기 사이에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청일전에 패배해서 청나라는 다 쫓겨났고 이제 일본이 경제를 독식하고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이제 우위를 차지하는 세력 균형기 관련된데 이 시기 때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했잖아. 예. 그래서 그 이권 탈취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관련돼 갖고 예전에 철도 부설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철도 부설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또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